네이버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6%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상생한 성과 공개 플랫폼 국감 피하나라는 제목을 팩트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국감 증인 확정 앞두고 소상공인 창작자 지원 성과 공유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국감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함께 홍역을 치렀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네이버의 이 설립자인 이혜진 씨, 그 다음에 카카오의 설립자인 김범섭 씨, 이 두 분이 아마 서울 전산학과 몇 번 학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IT 계통에 거의 재벌로 일어섰는데, 이혜진 씨는 현재 GIO라는 말하자면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유명인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많이들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이 유명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들은 글로벌한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성격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만은 로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검색 엔진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지식인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또 모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아마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네이버로 검색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아마 구글 검색 엔진을 대부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얻는 정보들이 별무신통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매력도가 크게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1년간 19만 건 심층 기획 기사 소개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라는 게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안에 있는 건지. 공고사항에 따라 네이버는 보도기사 심층성, 다양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언론사가 직접 선별해 발행하는 심층기획 코너기사 노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결과 심층기사의 전체 추천 비중이 기존 대비 680% 증가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혜진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당시 야권, 네, 현재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네. 항의 방문을 해서 당신네들의 뉴스 언론 보도가 현재 이 여당 쪽에만 이롭게 기사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항의가 있었다는 걸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언론사들이 그 노출 순위를 정한 거를 네이버는 그대로 올리는 알고리즘을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는 거 자기네들은 없다 이게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면은 뭐 그리고 또 이혜진 씨가 뭐 대표도 좀 했었지만은 그 당시 이후로 GIO라는 직함만 가지고 뭐 리더라는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되지 않는 뭐 이상한 그 의사결정 구조들을 만들어 가지고 못 리더 이래 가지고 GIO라는 거, I가 인포메이션 오피셔겠죠, 그 영어로. 그런 거로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와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거를 좀 완화시킨 거냐? 뭐 객관적인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 방향이 좋은 거냐? 이런 거를 좀 따지려면 제가 이쪽에 뭐 전문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야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뉴스를 말하자면 첫 페이지에 올리는 거를 하겠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는 그 포털 그 플랫폼 메이커에다가 어느 정도는 그 자율권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자유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첫 대문이 조금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노출입니다. 노출. 이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그 유명인이 되죠.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떤 말하자면은 이 기득권, 이 말하자면은 그 제도권이라고 그러죠. 제도권의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뭐 국내에서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 나오면서 일반 개인도 그 노출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게 현대사회의 또 특징일 것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안티프레지라는 데서 그 검색을 해가지고 노출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근대에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조용한 사람에서 신경과민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지식보다 노출이 더 중요하다. 어, 의사결정의 효과가 논리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논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제를 자기가 다루면서 비선형으로의 노출에 대한 관심은 자기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드문 사건을 활용하거나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오히려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드문 사건을 활용하거나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 그러냐? 블랙스완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꼬리 이 꼬리 쪽에 있는 많이 노출된 게 아니고 꼬리 쪽에 있는 데서 어떤 이 커다란 이 검은 백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벨 전략이라는 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바벨 전략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X를 몰라도 fx를 제어할 수 있다. 브록 변환 메커니즘을 가지고 fx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fx를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싶습니다. 역사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처럼 큰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거 막 정치인을 까는 얘기일 겁니다. 역사는 불엑스완 현상에서 그러나 비롯된다.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 어떤 비밀스러운 극단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 저자는 기술한 것 같아요.
데이터는 양이 많을 때 유해하며 심지어 적당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맨날 그게 노출, 우리 스스로가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를 보고 하면은 뉴스부터 나오고 야후를 켜도 뉴스부터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세뇌를 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는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써먹을 수 있는 정보는 0.5%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들인데, 이 99.5%가 200배 잡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퀄리티를 한 입장에서는 SNB라는 거를 그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퀄리티 측면에서 그 소음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그널 그 양질의 정보가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런 때서 이제 SMB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통계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SMB라는 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 포털 또는 그 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IT 정보 회사의 어떤 뉴스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 그 스트레스나 그 히스테리가 걸리지 않으면서도 꼭 그 이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스스로 이 검색하고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사실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제가 그 개념적이나 논리적으로 성립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네이버 그 뉴스 그 지금 나온 걸 보면서 노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뉴욕 찾은 박원기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글로벌 성공사를 만들 것이라고 이데일리에서 9월 22일자 기사가 있는데 그 박원기라는 대표가 20일에서 21일 한미 스타트업 서밋 참석해서 스타트업 5곳과 동반성장 의지 강조했고 이 5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활발한 투자로 K클라우드 알릴 것 뭐 해가지고 이제 뭐그 이분이 박원기 그 대표 모양인데요. 수혜물 길렀거든요. 요거는 그 클라우드 대표와 이형 중소기업 기업 요즘 장관급이죠. 그 여기에서 이제 뭐 만나가서 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수염을 깎았나요? 예, 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저도 지식백과에서 찾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 퍼블릭 개방형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폐쇄형 클라우드로 나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뭐 그 전산 서버 없이는 좀 불가능한 그런 시대니까 거기에 투자할 하드웨어에 투자할 돈들이 많이 없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좀 그 소론이 길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 나름대로 제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반기 네이버 그 개별 매출액을 보면은 2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 13.6% 증가했는데 스루프트 입장에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그 변동비로서 지급 수수료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1조 1,41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이게 거의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9.7%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율은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외형은 늘었어도 실속은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운영비용이 19.6% 이것도 20%나 지급 수수료와 같이 똑같은 비례로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보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은
뭐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죠. 1% 정도뿐이 그 증가를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그 CEO가 최수현 씨라고 1981년생, 무슨 그 법도 전공을 하고 뭐 로펌에서도 공부했었다는 얘기인데, 네이버에 입사했다가 또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건데, 이제 말하자면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전년도 한성숙 씨도 여성 CEO인데 나이가 한 5년 차이 되네요. 5년 차이면 완전 요즘 같아서는, 요즘 시대에는 5년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현재 그 어떤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5년이면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무슨 쪽으로 변하는 것인지, 거기에 아직까지는 이 최소한 체제 속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느낌은 나날이 뭐 네이버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숨길 수 없는 뭐 사실일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상반기에는 또 공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네이버가 큰 기업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작년도 운영비용 비율, 그냥 그 여기 WC라고 했는데 운영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적용해서 봤을 때 지급수수료가 한 이렇게 나갔다고 이제 역산해서 풀이를 해낸 거죠. 말하자면은 그 이 영업비용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 운영비용 비율 계산해서 넣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지급수수료다 이거죠. 이 지급수수료 중에서 창작자나 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그 또 지급 수수료가 엄청 그 내역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수수료가 나간 만큼 매출에는 기여를 못했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지급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그거의 효과를 어떻게 더 좀 올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방향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런 거 콘텐츠를 히트를 시켜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그 네이버가 콘텐츠가 뭐가 좀 이상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도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뭐 자관, 요즘은 그 네이버 블로그도 완전히 뭐 광고용으로만 쓰는 거로 그냥 이 성격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 그 광고의 또 홍보 속에서 어떤 그 이 짜증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그 반기 그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공시가 안 돼가지고 작년도 인건비를 가져왔는데요. 5,62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인당 반기 인원수로 그냥 적용을 해 봤습니다. 1억 1,500만 원 됩니다. 그 2020년도는 1억 원대였고요.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올해 또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고 선전비가 크게 또 계속 많이 쓰고 있네요. 경영 평가 지표로서 그 지급 수수료를 그 회전율로 봤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재고 자산처럼 여기에 그 투자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급 수수료. 그러니까 아까 그 창작자라든지 또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 효과를 내야 되는데 0.02 포인트 그, 그 회전율이 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돈 쓴 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덩달아서 슬로픈율도 2.1% 하락을 한 것이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좋아졌고요.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 그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또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주가를 보면은 2021년 말 37만 8,500원에서 21만 500원으로 급격히 16만 8천원이 떨어졌습니다. 606%에서 장부 가격 대비 반토막 정도 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대세가 코스피가 다 떨어지니까 대세가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이냐, 어떠냐 하는 거지만은 쭉 그 과정을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주주가 이제 현재 국내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5% 들어와 있고, 설립자가 그 이혜진 씨가 5%에는 안 되지만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74%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혜진 씨가 그 설립자로서 그 최대 주주긴 하죠. 근데 이제 이미 지분율을 다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의 지분율을 다 합치면은 53%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도 우리나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50%가 넘으면은 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네이버한테 이렇게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의사결정을. 최대 주주니까. 주식회사는 1원 1표니까요. 1원 1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부에서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옛날 그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게 그 저기 뭐 미국처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미국도 뭐 자율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건스테인이라든가 다이와는 또 일본 거 같죠. UBS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런 등등이 이제 그 눈에 띄는데 현재 그 연차 배당률로만 봐서 ROE로 보면은 0.6%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이 내서 이익 배당을 더 많이 하라는 쪽으로 뭔가 그 의견 제시 압박을 받고 아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렇게 그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라진 아니 그 50% 이상이 된 것은 주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싼 가격으로 그 네이버를 집어삼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네이버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율성이나 창작성이나 네이버 자체에 그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때 외국 자본이 다시 잡아먹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진단이면 진단이라고 그럴지 해석이라면 해석이라고 그럴지 그렇게 하면은 2022년도 그 스루프 개념으로만 했는데 연간 매출액을 그 아까 그 매출 재료비라는 지급 수수료입니다. 이걸로 한 5%만 더 그 좀 추가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은 한 5조 6천억 정도는 이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그렇게 해보자. 슬픈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대로 가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제가 견적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뭐 제조업의 납품 이거지만 내부적으로 5조 6,818억 원 정도 연간 매출액을 올려보겠소. 이렇게 된다면은 뭐 내부적으로 뭐 5억 6천 정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사결정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돈을 더 벌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지급 수수료 나간 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 나간 만큼 뭔가 이 네이버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입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회전율을 한 4.4% 증분시킨다는 걸 달성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12.6%가 증가를 해서 6조 원대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찬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까지 낼 수 있다. 여기에 이 아까 이 안티프레질에서 얘기한 바벨 전략,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벨 전략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 바벨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과 극단적인 리스크를 혐오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아니죠, 동시에 해야 바벨 균형이 맞는 거니까 이런 걸 해야지. 중간 가는, 지금 네이버는 중간 가는 전략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언젠가는 네이버는 불엑스완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더 침몰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이버한테 해보고 싶은 겁니다. 몰라도 fx 함수니까 요거를 연습해 가면서, 요것도 이게 제가 만족할 때까지 변환해 가지고 6조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 되겠는지, 이런 이 알고리즘 산식을 저도 만든 거죠. 이렇게 돼서 네이버가 6조가 되는 올해 연말에 되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